자, 심화 이론 과정 38강 지나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10페이지예요. 네, 펴놓으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흐름 산전 플로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자, 첫 글자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 공, 기, 자, 유, 영, 순, 예,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분자를 빼주고 기타 속 더해지면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는 거죠. 다음 영업경 빼주면 순 영업소득, 부채소득 빼주면 세전 현흐름,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흐름이 산정된다. 이렇게 우리 플로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유효 총소득을 산정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유효 총소득을 산정해서는 어디까지만 알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해서는 임대료부터 알아야 되겠죠. 다음 기타 소득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유효 총소득을 산정해서 영업 경비라든지 부채세세, 영업소득세, 예,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들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총소 산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순 영업소득을 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순 영업소득을 산정에서는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요?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순 영업소득 산정에서는 영업경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재산세, 납부관계 인정지, 화재보험료, 납부관계 인정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순 영업소득 산정에서도 부채 서비스액이다, 영업소득세다, 감가상각비 이들은 어때?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감가상각비는 어때? 우리가 영업소득세 산정할 때 이때부터 예, 감가상각비 영향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순 영업소득 산정하자 한다. 이때도 예, 자,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들은 몰라도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세전 현흐름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세전 현흐름을 산정해서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겠다. 따라서 세전 현흐름을 산정해서는 부채 서비스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전 현흐름 산정에서도 영업소득세나 감가상각비는 몰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플로차트를 통해서 자, 유효 총소득 산정을 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순 영업소득 예, 산정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는 거지요. 다음 세전 현흐름 예, 산정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알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플로차트만 여러분이 제대로 그려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게 종조도 우리 시험 출제가 되는 거죠. 물론 지난 시험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크기를 비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 유효 총소득이 있지요. 그리고 순 영업소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자, 유효 예, 자, 총소득과 자, 유효 총소득과 자, 순 영업소득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유효 총소득과 순 영업소득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당연히 야, 유효 총소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은 여기는 자, 순 영업소득과 세전 현흐름 이걸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순 영업소득과 세전 현흐름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 이때는 주어진 요건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어때? 이제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금 상환 이자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부채 서비스액 얼마입니까? 0이 되겠지요. 따라서 순 영업소득과 세전 현흐름은 어때?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타인 자본을 활용합니다. 처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경우 이때는 순 영업소득과 세전 현흐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어디가 크다? 당연히 순 영업소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순 영업소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어때? 이제 자,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지죠? 예, 물론 원금 만기 일상환이다. 이 같은 경우는 원금은 만기 일상환된다 할지라도 이자는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순 영업소득이 세전 현으로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는 세전 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을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전
현금과 세후 현금 비교하는데 이때도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금 내야 될 게 있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라는 이야기. 그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다 들어가요? 세전 현금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크기를 비교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 시험 오래전에 출제가 됐지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은 동일할 수 없다. X 잘못된 질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은 동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어떤 경우입니까? 전액 자기야말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유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여기 봅시다. 자, 이 프로차트에서 중요한 소득은 5가지가 있는 겁니다. 5가지. 뭐가 있습니까?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세후현금, 이처럼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5가지인데 이 중에서 여기서 이제 가능 총소득, 그리고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예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는 이자 지불하기 전이란 이야기예요. 자, 사실 부채 서비스에 이 항목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가 포함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여기까지는 어때? 이자 지불하기 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자 지불하기 전이기 때문에 남의 돈의 대가도 포함이 돼 있겠죠? 예, 따라서 이 3가지는 어떻습니까? 총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결국 뭐가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이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총 투자액 기준에서 수익률 산정하고자 한다. 이때 수익은 뭘 고려했습니까? 순영업소득을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총 투자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그래서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세전현금, 세후현금 이 2가지가 있지요. 이 2가지는 어때? 이제 이자 지불을 공제한 다음이죠. 그럼 이자 지불에 공제한 다음이니까 남의 돈 대가는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로지 뭐만 남았을까? 내 돈만 남겠죠. 따라서 이 2가지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따라서 비교도 뭐가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분 투자액을 기준해서 수익률 산정하고자 한다. 그럼 수익은 뭘 고려했습니까? 세전 현금 이걸 고려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활용도 높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공식 한 10개는 외우자도 충분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뭐가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전현금, 세후현금 이 2가지는 뭐가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설명이 다 되었네요. 자, 그럼 여름 교재 잠깐 살펴봅시다. 자, 3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8페이지 보시면 자, 2번 집부터 영업의 현금 산정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별표 14개 해놓자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플로 차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308페이지, 309페이지 내용은 어때요?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양고래 2번 상단에 양고래 2번 세전 현금 분석에 따른 고려 대상이다. 바로 우리가 이 내용 설명했죠. 세전 현금 이걸 산정해서 어때?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양고래 2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래 3번 크기 비교입니다. 자, 우리 크기 비교 해드렸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시간. 자,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을 비교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뭐 큽니까? 유효 총소득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지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액 자기자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참 전액 자기자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어때?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이 어때? 같다라 그랬지요. 그래서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은 같다라는 이야기야. 동그라미 3번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다.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할 경우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을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디가 큽니까? 바로 순영업소득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어때? 순영업소득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음 4번 보세요.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투자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세금 내야 될 기고
납세금 때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 같은 경우를 가정한다면 결국 세전 현금이 어때? 세후 현금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 4번 소득과 투자이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은 어디에서? 총 투자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세전 현금, 세후 현금은 지분투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자, 가능 총소득 그리고 요요 총소득, 순영업소 이 세 가지는 무엇과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 다음 세전 현금, 세후 현금 이 두 가지는 어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 이걸 잘 이해놓자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한 번 더 반복학습을 했고요. 다음 31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연습 문제다. 소개되어 있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수지다. 세후 현금은. 자, 주어진 문제를 보세요.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세후 현금 구하라. 그 이야기죠? 우리 세후 현금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처럼 세후 현금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박스 보세요. 기억 보니까 가능 총속 나왔잖아요. 그럼 가능 총속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때? 여기서부터. 예, 자, 계산하라. 그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우리는 얼른, 자, 플로차트 그려야 되겠지요. 얼른 플로차트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적으셔야 되겠죠. 자,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다. 이것은 얼른 첫 글자 적으시고 가능 총수에서 공실 불량점 빼주고 기타속 더해지면 자,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 산정이 된다. 부채습세 빼주면 세전 현금이죠.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얼른 플로차트를 그리시고 대입을 해봅시다. 자, 먼저 가능 총속 찾아보자는 얘기. 기억 보니까 가능 총속 나와 있네요. 얼마입니까? 4,800만 원 나와 있죠? 가능 총속 4,800만 원이다. 자, 우리는 주어진 조건이 어때? 만원 단위잖아요. 그럼 만원 단위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1,000원 단위라면 1,000원 단위로 하는 게 유리하고, 주어진 조건이 만원 단위다. 그럼 만원 단위로 하는 게 어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동그라미 3개 떼고,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 6개 떼고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만원 단위 줬으니까, 우리 이제 만원 단위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능총수는 4,8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가능총수 반영했죠? 얼른 기억번호 때 동그라미 쳐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박스에, 기억번 2번 나와 있잖아요. 밑에 기억번 반영해서 얼른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래야지 때, 다음 단계에서 때 기억번 반영했으니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 또 시간을 줄이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뭡니까? 자, 공실 불량부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처음이니까 니은번 들어있네요. 니번. 자, 공실 가능 총소득이 5% 들어있지요. 자, 그럼 가능 총소득 4,800 여기에 5% 계산하면 되겠죠? 얼른 계산해보세요. 자, 4,800 곱하기 5%다.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240만 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빼줘야 되겠지요. 빼준다는 것. 다음 이제 니은번 공실 반영했죠? 얼른 동그라미 치시고 혹시 또 공실만 있으니까 불량부채 인정지 찾아봅시다. 쭉 보니까 없네요. 그럼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자, 주어진 조건 보세요. 기타 소득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4,800만에서 240만 빼주면 어때? 유효 총속 산정이 되겠죠? 계산해봅시다. 자, 4,800 마이너스 240 하면 얼마입니까? 자, 4,56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음 역경비 찾아봅시다. 자, 역경비. 자, 보세요. 이제 우리 기억 니은까지는 동그라미 찾죠? 반영했으니까. 다음 역경비 찾읍시다. B번이네. B번. 자, B번 역경비 얼마입니까? 240만 원이다. 그럼 역경비 240만 원. 이도 어때? 빼줘야 되겠죠. 우리 얼른 또 B번 반영해서 동그라미 얼른 쳐놓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계산합시다. 4,560 여기서 240 빼준 얼마입니까? 4,32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부채습세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채습세 찾아보니까 이제 자, 이미 기억, 니은, 비읍은 반영했으니까 볼 필요 없고, 자, 릴 보니까 원금 상환단에 이런 걸 조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실 부채습세 항목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이 들어있다. 그럼 본 문제 보니까 어때? 원금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원금? 그럼 또 이자가 있는지 찾아야 되겠지요.
찾아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자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원리금 이 안에 뭡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는 부분이지요. 원리금 상환액 이 자체가 뭐 됩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주어지든 원금 상환액을 주어지든 이자는 별도로 주어지는 겁니다. 왜? 영업소득세 이 계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조건을 보시고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주면 원리금 상환 이 자체가 부채 서비스가 되는 거죠. 왜? 원리금 상환액은 원가제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이죠. 반면 주어진 문제처럼 원금 상환액 이것만 주어지면 반드시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때 부채 서비스를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1번 원금 상환액 원금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때 이자까지 포함시켰죠? 그래서 미음 보니까 이자 비용 나와야 돼요. 그럼 자 원금 상환액 200만 원. 자 이자 비용 800만 원 합하니까 부채 서비스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다. 이걸 빼주면 되겠지요. 그럼 자 리을 미음 다 반영했네요. 얼른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럼 계산합시다. 순여업속 4,320만 원이지요. 자 여기서 부채에서 1000만 원 빼니까 세전은 얼마입니까? 3,320만 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영업소득세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안 쳐진 D급번 10번 영업소득세 안 나있죠? 안 나있으면 이제 영업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라 그 이야기 되겠지요. 우리는 영업소득세 산정을 해서 순영업소득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배웠죠? 그럼 첫 글자 서 순, 대, 이, 감이다라는 이야기요. 대치준합 더해지고 이자질에 가가상비 빼주면 과세 대상수 산정할 수가 있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어떻습니까? 영업소득세를 산정할 수가 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자, 순영업소득 얼마입니까? 4,3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이다. 다음, 주어진 조건 보세요. 대체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대체충당금 없으니까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다음, 이자지율 찾아봅시다. 자, 이자 어때? 미음본 보니까 이자 비용 800만 원 나와있죠? 이자 비용 800만 원이다. 자, 이처럼 영업소득세 한에서는 이자지율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꼭 이자를 때 별도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자질에 800만 빼주면 되겠죠. 다음, 감가상각비 찾아봅시다. 자, 10번 보니까 감가상각비 200만 원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럼 200만 원 이걸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순영업소득에서 이자질에 감가상각 이걸 빼주면 되겠지요. 4,320에서 이제 1000만 원 빼주니까 과세 대소득은 3,320만 원이 되겠지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자. 자, D급 보세요. 영업소득세 얼마입니까? 20%죠? 20%. 자, 이걸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이제, 자, 664만 원이 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664만 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밑에 산정된, 영업소득세 664만 원 이걸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지요. 대입해 봅시다. 664만 원이다. 그래서 세전현금 3,320에서 영업소득세 664만 원 이걸 빼주면 세후현금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계산합시다. 자, 얼마 나옵니까? 2,656만 원이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세후 현금이다. 얼마입니까? 2,656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자, 2번 보시면 되겠죠.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2656만 원이다 나와 있죠? 2656만 원이다. 결국 2,656만 원이다라는 이야기요. 2,656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셔도 1분 내 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실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러한 시기에 그러나 연습이 자꾸 되다 보면 충분히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이다 생각하시고 틀려주니까 풀어보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챕터 영업의 현금 산정이다. 그래서 즉 운용에 관한 매년에 세후 현금 산정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여러분 교재 311페이지를 보세요. 311페이지는 하단에 세 번째 챕터 지분 복귀액의 현금 산정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은 결국 뭡니까? 처분 시 투자한 말이죠. 처분 시 세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하는 플로차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랐어요. 중요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 이제 플로차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한 말이죠.
처분 시에 세후 지목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플로차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얼마 받고 팔 것인가. 지금 예상되는 매도 가격 여기서부터 산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매도 가격이 있어요. 여기서 공여 수수료다. 법적 수수료 있은 매도 경비를 빼줘야 되겠지요. 빼주면 순 매도액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순 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이걸 빼줘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세후 지분 복격을 산정하는 플로차트라는 이야기예요. 내 투자한 돈이 얼마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안 갚은 금액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니까 다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상환 저당자금을 빼주는 것이다. 순 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자금을 빼주면 세전 지분 복귀 산정이 되고 세금 냅시다. 세금은 뭡니까? 자, 자본 이득세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처분에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뭡니까? 자본 이득이다라는 이야기. 처분 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자본 이득에서 학자들이 자본 이득 세금이 돼서 자본 이득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뿐이에요. 사실 자본 이득은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이잖아요. 여기 따른 세금이니까 아주 쉽게 가면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이걸 학자들이 자본 이득 세금이 돼서 자본 이득세 이렇게 표현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세전 지분 복격에서 자본 이익을 빼주면 세후 지분 복격이 산정이 된다. 이때 산정된 세후 지분 복격 이걸 처분한 현금 유입부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차트 순서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얼마 팔지 예상된 매도 가격을 산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도 경비를 빼주면 순 매도의 산정이 되겠지요.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 빼주면 세전 지분 복귀 산정이 되고 세금 냅시다. 자본 이득세죠. 이걸 빼주면 세후 지분 복귀 산정이 된다. 이렇게 순서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312페이지예요. 312페이지 상단에 세후 지분 복귀 산정은 계산 문제 하나 넣어드렸어요. 이분들은 여러분들 때 풀어보셔도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도 좀 낮은 분이 그래도 플로차트를 이해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번쯤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제를 넣어드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예제를 넣어드렸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 두 문제를 넣어드렸어요. 지난 29회 때 출제된 문제 그리고 그 지난 시험인 28회 때 출제된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분도 제가 기본 이론에서 설명 다 드렸죠?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또 여러분께 풀어드릴 거예요. 자, 생각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5절 현금 예측 및 분석이다. 이분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6절로 넘어갑니다. 자, 6절은 이제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챕터 부동산 투자의 의사결정이다 소개되는데 이분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에요. 참고만 하셔도 될 내용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고 314페이지 하단이에요. 314페이지 하단 보시면 2번 챕터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될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건 4가지다라는 겁니다. 4가지. 자, 먼저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다음은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흔히 이선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학자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투자 분석 기법이다 또는 기타 투자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음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림셈법. 다음은 비율 분석법. 자, 이 4가지가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네 가지를 학자의 뜻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이다. 이렇게 학자의 뜻은 구분하고 있다는 이때 할인 방식은 결국 뭡니까? 화폐의 가치를 고려하는 그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방식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비할인 방식은 할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화폐 가치를 고려치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이렇게 학자는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 네 가지 타당성 분석 기법 중에서 할인 방식이죠. 결국 화폐 가치 고려한 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 기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비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어림셈법이다. 비율 분석법. 이들은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그와 같은 기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넷 중에 화폐 가치를 고려한다. 장점은 딱 하나 있다.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비할인 현금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들은 어때? 화폐 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이렇게 구분하면 그리고 할인 방식은 뭘 뜻합니까? 할인 현금 분석법 이 기법이 되겠죠. 다음 비할인 방식은 여기는 비할인 현금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걸 포함하는 게 비할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하나씩 더 구체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잘 보십시오. 자, 할인 현금 분석법이에요. 자, 이는 말 그대로 보세요. 현금을 분석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배웠어요. 현금은 크게 두 가지에 따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뭡니까? 나에게 들어온 돈, 현금 유입이죠. 하나는 뭡니까? 나로부터 나간 것, 현금 유출이다라는 이야기. 결국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걸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다만 앞보니까 할인한다는 이야기죠. 할인한다. 이 무슨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할인 현금 분석법 이 자체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겠는데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요.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이처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로 바꿔줬죠. 다음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기법은 어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할인 현금 분석법은 투자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봅시다. 자, 내 투자 기간이 5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5년 동안 쉽게 임대하겠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임대한다는 이야기. 그럼 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되겠지요. 어때? 이제 취득시 여기가 어때? 여기가 취득시가 되겠죠? 취득시 이때는 어떻습니까?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때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뭘 의미했습니까? 자, 지분 투자액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매년마다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마다 운용의 과정을 통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매년마다 운용의 과정을 통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이때 운용의 과정을 통한 현금 유입의 크기는 우리 뭘 활용했습니까? 매년에 세후 현금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투자는 말이죠. 투자인 말입니다. 이때도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뭘 활용했어요? 세후 지분 목격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5년 동안 임대한다 가정했었을 때 5년 동안에 모든 현금 유입 부분이 있지요.
유입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5년 동안 모든 현 흐름을 고려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뭡니까?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따라서 할인 현흐름 분석법은 처음 모든 현 흐름을 고려하고 화폐 전체를 고려했더니 정확도 아주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계산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정확도 아주 높은 방법이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요. 자 보세요. 할인 현흐름 분석법은 화폐 전체를 고려한다. 장점이죠. 모든 현금을 고려하고 있다.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할인 현금수법에도 대표 기법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순현가법이 있죠. 순현가법. 다음은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할인 현흐름 분석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 세 가지는 모두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 되겠지요. 또한 이 세 가지 모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투자 또한 모든 현금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법 여기서 좀 더 구체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순현가법입니다. 흔히 영어책을 쳐서 우리가 NPV 법이다 표현하죠. 사실 순현재가치 법이에요. 여기 줄임말이 뭡니까? 현재가치는 현가. 그래서 순현가법이다. 영어책을 쳐서 NPV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순현가법에서는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해서 먼저 뭘 구합니까? 순현가를 구하는 겁니다. 수현가. 수현가는 뭘 의미할 것인가? 자, 보세요. 수현가법 역시 할인 현금 분석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가 이걸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려한데 자 보세요. 현금 유입도 현재가치이죠. 현금 유출도 현재가치예요. 이때 현재가치로 나에게 들어온 돈에서 현재가치로 나에게 나간 돈을 빼버린다는 이야기. 그럼 내 호주 순수히 남는 금액이 있다. 이제 내 호주 순수히 남는 금액을 뭐라 합니까? 순현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가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가를 빼준 값이다라는 이야기요. 빼준 값이 지금 수익가는 빼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현금 유입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빼준 값이다. 그래서 순서를 우리 또 잘 잡아야 됩니다. 자,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죠. 그리고 현재치로 나에게 들어온 돈, 나간 돈이다 생각하시고 순서를 잘 잡자는 얘기예요.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현가다. 그래서 빼주면 뭐가 됩니까? 순현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이래서 합시다. 자, 현금 유입현가는 1억이에요. 1억. 현금 유출현가는 7천만 원이에요. 그럼 1억에서 7천만 원 빼주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이게 순현가라냐. 따라서 순현가는 금액입니다. 금액이에요. 어찌 보면 순현가 보면 금액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우리가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금 유입도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한다. 그렇죠. 현재 가치로 바꿔서 뭐 필요합니까? 할인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 요구수익률 사용합니다. 요구수익을 산다. 우리 배웠습니다. 자, 요구수익은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지요.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최선의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구수익은 뭡니까? 요구하는 수익의 비율이다. 누가 요구합니까? 투자자가 요구하겠죠. 그래서 투자가 때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최선의 수익률인 요구수익 이만큼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요구한다. 그래서 요구수익 이만큼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투자하겠어 안 하겠죠. 여하튼 요구수익은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선의 수익률이다. 우리 시험은 최대의 수익률 잘못된 표현이지요. 최선의 수익률 반드시 이만큼 써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요구하니까 최선의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A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15%대 요구잖아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요것은 최선의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자, 이 같은 요구 수익률은 A라는 동일한 투자 안일처도
투자자마다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 동일한 투자자라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요구 수익은 아주 어때? 주관적인 수익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순현가는 어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잘 보세요. 자,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이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순현가는 어때?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요구수익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할인율로 요구수익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구수익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요구수익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순현가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수익이 사전에 때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제 요구수익을 할인율로 해서 현금 유입도 어때? 현재가치로 바꾸고 현금 유입도 현재가치로 바꿨을 때 빼주면 순현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는 좀 A다. 이것도 하나의 투자에서는 순현가를 구해서 그래서 뭐가 비교합니까? 0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0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사실 순현가는 빼준 값이니까 0과 비교한 또 순현가는 금액이니까 0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자,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현가 기준으로 유입, 유출 어디가 더 많다? 유입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럼 자 보세요. 현재치로 나에게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더 많다면 투자하겠어요? 하겠죠. 그렇죠?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는 채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순현가가 0보다 커서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반면 이제 하나의 투자 안에서 순현가 NPV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현가 기준으로 유출이 어때?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럼 잘 보세요. 현재치로 나에게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면 투자하겠어? 안 하겠죠? 타당성이 없다. 이때는 어때? 기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순현가 NPV가 0이 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어떤지 순현가를 구해서 0보다 크나다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요. 사실 순현가가 0이다. 이 같은 균형 상태에서는 오로지 정상 이윤만을 얻을 수 있는 수죠. 그럼 정상 이윤만 온달자도 얼마든지 투자할 용인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됐습니다. 그럼 자, 순현가가 예를 들어서 자 3천만 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얘기죠. 현금 유효가가 1억, 현금 유출현가가 7천이라는 얘기. 빼주면 순현가는 얼마입니까? 3천. 그럼 순현가가 3천 얘기는 0보 크잖아요. 그죠? 네, 초과인이 존재한다. 결국 3천만 원이 초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A, B, C, D 이처럼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 안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때는 어떻게 의사가 될 것인가? 먼저 순현가가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으면 어때? 요구수를 충족시 못했죠? 따라서 0보다 작으면 모조리 때 기각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작은 투자는 모조리 기각시키고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 0보다 큰 투자에서 순현가가 클수록 유리할까요? 작을수록 유리할까요? 그렇죠. 클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클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의 극대화 정의다. 그럼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 호점에 남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럼 내 호점에 남돈이 많을수록 순현가는 커지겠죠. 그래서 순현가가 클수록 유리하다. 사실 순현가가 클수록 내 호점에 남돈이 많다는 뜻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복수에 대해서는 순현가 NPV가 가장 큰 대안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건 무슨 부의 극대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현가법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하튼 순현가법이 어찌 보면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아주 우수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순현가법도 투자 규모의 차이를 고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수익성 지수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 규모를 표준화시켜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투자 규모를 표시하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현가 기준으로 1 투했을 때 현가 기준으로 나에게 얼마 줄 것인가 이걸 보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 지수법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먼저 어때? 수익성 지수 PI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했죠.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 규모를 표준화시킨 기법이라 했어요. 사실 순현가법이 굉장히 우수한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규모 차이를 고리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보내서 나온 게 수익성 지수법이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 규모를 표준화시킨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현가 기준으로 1 투자했을 때 나에게 얼마 줄 것인가. 그래서 현가 기준으로 1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 규모로 표준화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때? 기준이 된 건 내가 1 투했을 때죠. 현가 기준으로. 그래서 분모값이다. 그래서 분모값이 1 투하니까 현금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가 되겠고 분자는 뭡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성 지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최근에 이분도 때 종종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셨는데 수익성 지수는 투자 규모를 표준화시킨 방법에서 현가 기준으로 1 투였을 때 나에게 얼마 줄 것인가. 물론 현가 기준으로 얼마 줄 이걸 살펴보는 기법이다. 따라서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가 기준 1 투자할 때니까 이 기준이 되죠. 분모값이다. 그래서 현금 유출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비법을 통해서 이 공식도 이렇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는 순서를 잘 맞추자 했어서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 순서를 잘 맞추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서를 잘 맞춰놓고 어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죠. 빼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빼주면 순현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수익성 지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잖아요. 결국은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한 거로 나눈 값이죠. 여기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한 거로 나눈 값이다. 맞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공식을 따로 요식 표시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항상 순서를 잘 맞춰 했어요.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 순서 잘 맞추고 빼주면 뭐가 됩니까? 순현가가 된다. 나누면 뭡니까? 수익성 지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나눠준 값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수익성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도 어때? 현금 유입도 현자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현금 유출도 현자치로 바꿔준다. 이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할인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역시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수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자의 요구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법에서도 수익성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이나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로 하는 할인율 다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현가에서 순현가를 구하고자 한다.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를 구하고자 한다. 반드시 요구 수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구 수익이 결정되지 않냐면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구 수익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익성 지수법도 요구 수익을 할인율로 해서 현금 유입도 때 현자치로 바꾸고 현금 유출도 현자치로 바꿔준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하고 나눠주면 어때? 수익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투자 안입니다.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지금 수익성수 PI를 구해서 뭐가 비교할까요? 1과 비교한다. 왜? 나눠준 값이니까 1과 비교한다. 자, 잘 보세요. 순현가는 빼준 값이었죠. 빼준 값이니까 뭐가 비교했습니까? 0과 비교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0과 비교다. 또한 금액이니까 0과 비교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익선수는 나눠준 값이니까 나누면 뭐가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한다. 그래서 수익선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선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그다음 현가 기준으로 유입, 유출 어디가 더 많다? 유입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럼 현가 기준으로 유입이 더 많으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때는 재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일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현가 기준으로 유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현가 기준으로 유입이 더 많으면 빼주면 어때? 당연히 0보다 크겠지요. 빼주면 뭡니까? 순현가라서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수익성가는 어때?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성수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요구수익을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그 뜻이죠? 결국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는 것도 요구수익을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다음 수익성수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수익성수가 1보다 작으면 어때? 자, 작으면, 자, 현가 기준으로 뭐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유출이 더 많다는 뜻이죠.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기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수익성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어때? 현가 기준으로 유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세요. 현가 기준으로 유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유출이 더 많으면 빼준 거 하면 당연히 0보다 작아지겠죠? 빼주니까 순현가다. 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순현가는 0보다 작다. 이런 의미죠. 그럼 이때는 투자자의 요구수는 어때? 충족시키지 못했다. 할 수 있겠죠. 결국 기각이 되는 거지요. 이 과정에서 수익성수 PI가 1이 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수익성수법에서는 수익성수 PI를 구해서 1과 비교한다. PI 수익성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 되겠죠? 이는 순현가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된다. 사실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수익성가는 0보다 크다는 뜻이죠? 수익성수가 1보다 작다. 이는 수익성가는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다음 수익성수가 1이라는 이야기는 수익성가는 얼마나 뜻이에요? 0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보세요. 수익성수가 1이라는 이야기는 둘이 똑같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으면 자, 이 둘이 똑같으면 빼준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빼준 값은 순현가다. 그래서 수익성수가 1이라는 이야기는 순현가는 0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수익성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 되겠죠. 이는 어때?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냐. 지금 A, B, C, D 여러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는 어떻게 의사될 것인가? 자, 잘 보세요. 수익성수가 1보다 작으면 모조리 기각되겠지요. 그리고 1보다 큰 투자에서 클수록 유리할까요? 작을수록 할까요? 그렇죠. 클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요. 사실 보세요. 수익성수가 1.2인 투자안이 있고 1.5인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비교로 1.2는 뭡니까? 1분의 1.2죠. 1.5는 뭡니까? 1분의 1.5다. 그래서 현금 유출가를 1로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맞췄을 때 자, 현금 유입현가가 어때? 1.2고 1.5네요. 현가 기준으로 똑같이 1도 했을 때 나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복수에 있어서는 수익성 지수 PI가 가장 큰 대안, 여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익성 지수법 이분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내부 수익률법이다. 자, 내부 수익률은 영어 첫 글자 써 IR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에서는 뭘 하려니까 내부 수익률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 수익률 IRR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럼 내부 수익률 뭘 의미할 것인가? 자, 이때 내부 수익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자, 현금 유출의 현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내부 수익률법 역시 자, 할인 현금수법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를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지금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 고려하는데 자 보세요. 현금 유입도 뭡니까? 현재 가치예요. 현금 유출도 뭡니까? 현재 가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어때?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할인율을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용어적인 질 합시다. 자, 이제 내부 수익률이란 뭘 얘기합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럴 때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과거 이래 출제했어요.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와 잘못된 거죠?
뭡니까? 현재 가치. 그래서 정확히 하셔야 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 뭐랍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치가 둘이 같다는 이야기요. 자, 여기 봅시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치는가 둘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같으면 빼지면 얼마 됩니까? 0이 되겠죠. 빼지고 있으면 뭡니까? 순현가다. 결국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준 할인율이라는 이야기다. 이 둘이 같다면 나눠주면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죠. 나눈 것이 뭡니까? 수익성 지수가 되겠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이라는 것은 내부 수익 이처럼 투자안의 순현가를 어때? 0으로 순현가를 0으로 어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 되겠고 수익성 지수 PI를 어때?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가 됩니까? 내부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어정의 잘했습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따라서 투자안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가 됩니까? 내부 수익률이 되겠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가 됩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로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은 이제 세 가지 다 나왔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항상 우리 순서는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다 말씀드렸죠. 빼주면 뭐가 됩니까? 순현가. 나눠주면 뭡니까? 수익성 지수. 이럴 때 같도록 만들어준 할인율은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내부 수익률에서는 할인율로 뭘 사용할까? 자, 할인율로 뭘 사용합니까? 내부 수익률 사용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사용한다. 이처럼 내부 수익률에서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결정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다. 이런 의미에서 흔히 때 사전적 이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요구 수익률 알 필요가 없다네. 사실 여기 보세요. 이제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보면서 수익성을 구하기 위해서 할인율로 뭘 사용했습니까? 요구 수익률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구 수익이 결정되지 않으면 순현가나 수익성을 구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요구 수익이 반드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부 수익법에서는 할인율로 뭘 씁니까? 내부 수익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구 수익이 결정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여기까지니까 사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전적으로는 요구 수익이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처럼 이제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을 구해서 그래서 결국 뭐가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이제 요구 수익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다. 여기까지니까 사전적 그리고 이제 사후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을 구해서 결국 투자대 요구 수익과 비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도 지한 시험에 때 틀린 질문 나왔죠? 자,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과 실현 수익을 비교한다. X. 잘못되어 있죠?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이해되는 게 순현가는 무엇과 비교한다? 0과 수익성은 무엇과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한다.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과 비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부 수익이 요구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럴 때 요구 수익을 충족시켰잖아요. 충족시켰으니까 일단 타당성이 있다. 다 채택이다. 의사결정 내려볼 수 있겠죠.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요구 수익률 충족이 됐어 안 됐죠? 그럼 이때는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이 선에서 어떻습니까?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는 이처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요구수준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때 어때?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A, B, C, D 이처럼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일 때 이때는 어떤 것인가? 일단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준보다 작다라면 자 이처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준보다 작다라면 이땐 요구수준을 충족이 못했죠? 모조리 기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각이 되고 이처럼 이제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준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클수록 유리할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클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내부 수익률 이 자체는 투자한 자체 수익률이에요. 그럼 투자한 자체 수익률이니까 수익률 때 높을수록 클수록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대안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할인 현금수법이다. 대표 기법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모두가 할인, 현금 분석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가를 고려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는 화폐 현실을 고려했던 장점이 있죠. 또 투자 또한 모든 현금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순현가법에서는 어때? 순현가를 구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겠지요.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을 구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한다는 거죠. 이때 순현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순서 잘 맞춰.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제가 순서 맞추고 빼주면 순현가지요. 그리고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은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생각하시고, 내부 수익률은 투자의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우리 배웠죠?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어때?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순현가 수익성 지수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로 뭘 사용합니까?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한 할인율로 뭘 사용합니까?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라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순현가법에서는 하나의 투자에서는 순현가에서 뭐가 비교합니까? 0과 비교한다.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겠지요.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구해서 뭐가 비교합니까? 나는 값이니까 1과 비교한다 그랬죠.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다. 채택이 되겠지요. 다음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 구해서 뭐가 비교합니까? 요구수익과 비교한다. 그래서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다. 채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워낙 중요해 보니까 한 번 더 반복습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314페이지예요. 314페이지 하단 보시면 2번 챕터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옆에다가 별표 6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6개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2번 챕터 아래 4줄 나와 있죠. 2번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5페이지는 양월 1번 순현재가치법이다. 줄여서 순현가법. 자, 영어 척다서 NPV 법이다. 이분도 설명 다 드렸어요.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316페이지예요. 하단에 양월 2번 수익성 지수법이다. 이분도 설명 다 드렸죠?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예요. 3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양월 3번 내부 수익률법이다 소개인데 여기서도 의의라든지 평월 1번 내부 수익률, 평월 2번 할인율, 평월 3번 의사결정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해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평월 4번 문제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